자, 여러분,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작 연습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고요. 총론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작 연습의 구성은, 어, 먼저, 총론, 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인사, 재무, 지방자치, 전자정부, 책임과 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쭉 시험 문제는 다 골고루 출제되죠. 골고루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지방자치, 전자정부, 책임과 통제, 특히 이 이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 머리 쪽에 이게 매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무행정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인사행정은 어떤 게 있고, 조직은 어떤 게 있고, 정책은 어떤 게 있고, 총론은 뭐 있다.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잡다하게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우리 과에서도 다양하게 배웁니다. 그죠? 여러 가지 수업을 들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내 머릿속에 이게 조직에 대한 부분이다, 이게 인사에 대한 부분이다, 이게 재무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가 행정학 전공자로서 전체적인 행정학의 매핑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면 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도 어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 강의가 추구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말씀드리면 첫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행정학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높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차별성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력을 높이는 것이고요. 둘째 제가 추구하는 것은 실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무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지식이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 사례에 대한 얘기를 강의 시간에 많이 합니다. 저는 제가 실제로 내가 잘했다는 이야기보다 내가 실수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험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이런 것들은 교수가 얘기해 줄 것이 아니고 학생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이제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험에 대한 강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시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요. 주로 주관식과 객관식을 위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관식을 준비하는 학생보다 이 객관식이 더 많겠죠. 한 7대 3 정도로 주객관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만 그래서 왜 3 정도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행정고시에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공단에 가면 여러분들이 주로 주관식 시험 문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관식, 객관식. 그리고 주관식을 이해해야지 객관식 시험 문제를 더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다면 이번에는 먼저 목차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강의에 전체적인 목차, 우리 책입니다. 책을 사서 보시면 목차는 첫째, 먼저 총론이 있죠. 총론, 그 다음 정책론이 있습니다. 제2편. 그 다음에 조직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 제4편, 제5편 재무행정론, 제6편 지방자치론, 제7편 전자정부, 제8편 행정책임과 통제로 나눠집니다. 먼저 총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은 크게 세 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행정의 기초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현대 행정의 주요 과제와 쟁점, 세 번째 행정 이념, 네 번째 행정 이론인데요. 사실 여기 전체적으로 행정 이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행정 이론 분야의 양이 되게 많고요. 잠시만요. 행정 이론 분야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전 이거를 꼽고 있습니다. 제2장 현대행정의 주요 과제와 쟁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관식을 공부한다면 사실 이 제2장이 전체의 주관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식을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이 두 가지 2장과 4장, 물론 주관식도 4장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전체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2장과 제4장입니다. 나머지 제1장과 제3장은 물론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2장과 4장에 비해서는 뭐 크게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파트는 행정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트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의 기초 이해. 먼저 제1절 행정과 행정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의 구성은 이 하나의 절, 아까 제가 좀 전에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못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이 목차입니다. 이 목차 부분을 한번 보면 예컨대 이 공직 구조란 말이죠. 제2장 인사행정에서 이 각 절이 하나의 주관식 시험 문제입니다. 각 절이 하나의 독립된 어떤 학습의 단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절 단위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학습은 절 단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1절 행정과 행정학 부분은 제1절 행정과 행정학 부분은 하나의 뭐 시험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시험 문제는 크게 이 부분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행정학과 행정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행정이 뭔지 행정학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적어 놓은 거고요.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행정이다. 그러면 공공 영역에서의 협동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 이 공공이 뭐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을 조직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조직을 뭐죠? 그러면 정부 조직이죠. 그죠? 정부 조직에서 하는 게 행정이다. 거기서 협동형이다.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이 공공을 가치라는, 보이지 않는, 이거는 보이는 측면이고, 보이지 않는 가치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의 영역은 뭐죠? 공익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죠? 전통적으로 행정할 때 공공의 영역을 이렇게 보이는 정부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공공 영역에서 협동 영역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행정을 이렇게 정리하면 정부 영역에서 협동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아래쪽을 선호하는데요. 가치와 공익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학과 학생들 또는 행정학과 교수들 또는 우리 행정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직업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부 관료로 가는 거 얽매인다는 거죠. 근데 공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곳에서 우리를 선호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곳이냐?
예컨대 삼성이라는 곳은 공익가치를 추구하는 곳은 아니에요.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하지만 삼성 내부에 어떤 뭐 공익센터가 있다든지 삼성도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런 데에서는 사실 우리 행정학과 학생들이 가기 적당하다는 거죠. 또는 뭐 무슨 공동체, 무슨 협회, 그죠? 이런 데는 전부 사실은 협동 공익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뭐 예컨대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곳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의 개념을 가치나 공익, 다시 말해서 공공이라는 영역을 가치를 추구한다는 협동행위다. 공익가치를 추구하는 협동행위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갈 곳이 훨씬 더 많아진다. 행정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이 아래쪽이 더 선호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정부 조직이 행정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과제로 봤습니다. 다음 분을 보도록 하죠. 자, 그런 내용이 이 행정의 개념에, 행정의 개념 부분에 이 공공이 무엇이냐에 두고 의견이 구분된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조직을 중심으로 두는 거고, 다른 하나는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고 봤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쭉 있고요. 행정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행정의 특징은 이 공통적으로 드는 게 행정의 권력성, 또 정치성. 이 정치성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처음 공부할 때 행정과 정치의 구분에 대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일을 해보니까, 아, 이게 행정에서 정치고, 아, 이게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구분하기는 별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 기본적으로 권력성과 정치성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공공문제 해결을 추진하고요. 공익가치를 추구하고, 협동적 집단행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시험 문제에 이런 뒤에 나오는데 이런 이런 특징이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제시된 거죠. 차이점이죠. 권력성과 정치성. 사행정은 경영은 권력성과 정치성이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공공문제 해결, 행정의 특징이죠. 공익까지 행정의 특징이죠. 즉 협동적 집단행위는 뭡니까? 이거는 경영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봅시다. 행정의 고유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너무 상식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행정의 학문적 성격. 이것은 쭉 다른 학문과 연계성이 높다. 정말 높죠. 행정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잡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정말 다양한 학문적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학,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이 사실 인절 한 분과 접목되어 있다 거고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이겁니다. 이건데요. 이 중에서도 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행정의 처방성이라는 겁니다. 이 처방성은 다른 책에서는 이 기술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행정은 과학성과 처방성을 가진다. 근데 과학성은 당연하겠죠. 여기서 과학성이라는 뭐죠? 논리적으로 실제 증명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증명하잖아요. 통계조사를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이해할 겁니다. 과학성이라는 거.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게 여기서 처방성이에요. 처방성은, 자, 봅시다. 행정학은 공공문제 해결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므로 처방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처방하듯이 행정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처방하는 거예요. 어디에 안전이 없다, 안 된다, 처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처방성의 특징이 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지금 처방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수도권이 지금 2단계일지 3단계를 발령해야 될지 결정하는 거죠. 이 2단계를 3단계를 발령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통계적, 과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가 맞느냐, 안 맞느냐, 또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해야 된다. 과학적으로는 규제 정책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다 가치 함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인지할 때부터 가치 함축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용어는 처방성인 거는 가치 함축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 함축적이라는 거, 여기서 가치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예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헷갈려요, 너무. 자, 일부 행정학 교과서에서는 기술성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처방성은 이게 기술성으로 표현됩니다. 처방성은 일부 행정학 기술성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처방성은 기술성이다. 근데 여기서의 기술은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만은 정치 행정 이원론에서 표현하는 기술적 행정화의 기술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행정 이원론 우리가 13쪽에 적어 놓으세요. 13쪽에 가면 정치 행정 이원론이 나옵니다. 거기서 기술적 행정이라는 얘기가 오늘 좀 이따 배우게 됩니다. 13쪽에 적어 놓으세요.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기술적 행정, 여기에서의 기술은 테크닉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크닉. 다시 말해서 정치와 행정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이 할 수 있는 기술, 테크닉, 아래 한글을 쓰고 이런 거 관리하는 이런 테크닉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 기술성 그리고 과학 처방성이라는 것은 정치가 함축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처방성, 기술성은 이꼬르 정치 플러스 행정 관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술적 행정학은 뭐라고요? 행정학은 그냥 관리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요거는 정치 플러스 관리. 그죠? 요거는 관리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이게 헷갈려요. 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학의 선배들이 부끄러운데요.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괜히 행정학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말장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또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선배님들에 대한 제가 이게 좀 취소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이제 나도 나이가 많은데, 일종의 오래전에 이런 걸 형태로 행정학을 배우고 가르쳤던 분들이 이 개인적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낼 때, 여기서 개인적이라는 건 우리가 공단 같을 때는 그런 분들에게 1대1로 의뢰해서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7급이나 9급은 문제 은행으로 하면, 나중에 내가 자주 설명하겠지만 문제 은행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정제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헷갈리니까, 혼동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행정학에서 용어를 쓸 때 처방성이라고 쓴다는, 처방이라는 것은 기술성이라는 말도 쓴다. 여기서 기술성이라는 것은 아트로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은 정치 플러스 행정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기술적 행정학에서의 기술적 기술이라는 것은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제2절 행정과 정치 경영. 다시 말해서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경영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치가 뭐냐? 이 정치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정치는 한마디로 표현하기 상당히 어렵죠. 근데 사회에 다양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데이비드 이스턴이 말한 겁니다. 사회적 재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더 어렵죠. 아, 교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치란 게. 정치는 자, 앞으로 정치란 게 얘기가 나오면 자, 행정을 공부할 때 정치가 얘기가 나오면은 가치를 꼭 생각하면 가치 판단을 생각하셔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 때는 가치에 대한 판단은 정치의 영역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치 판단의 영역이 아니면 정치의 영역이 아니면 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관리, 이게 뭐죠? 이게 경영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관리하고, 근데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가치 판단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을 좀 더 이제, 자, 정치가 가치 판단, 좀 더 상위층의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머리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면, 예, 그러면요. 어떤 결정을 한다면, 자, 가치 판단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가치 판단의 영역이 우리는 정치의 영역이고, 예, 관리의 영역이 이게 경영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자, 요걸 잘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 말씀 들으면 정치의 이제 가치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요. 가치 판단 정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집에 형과 죄송합니다. 여기 성별을 여학생이 있어서 이게 남성 위주에 드는 건 제가 남자라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언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에 대한 구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제가 혹시 남성 위주의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주의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제가 농담을 할 때 사례를 들 때 처음에 야, 너네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이럴 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과에도 여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또는 남자친구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자친구를 만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 친구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또 바꿨어요. 이성 친구라고 하면 안 돼요, 또. 왜냐면 이건 성감수성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 동성 친구를 사귈 수도 있잖아요. 동성 연인. 그래서 이제는 연인을 사귈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쓸 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쓰는데, 자, 어쨌든 그냥 여기서 형이라고 합시다. 형과 나가 있다. 예, 부모님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집은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형은 지금 형과 내가 다 모두가 대학을 다니고 나는 매달 알바를 해서 30만 원을 벌고 부모님이 나한테 30만 원을 지원해줘서 대학을 다니고 형도 30만 원을 벌고 30만 원을 지원해서 대학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비예요. 우리 둘이 생활비 60만 원을 각자 벌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등록금은 각자 줍니다. 형과 나에게 줍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이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미국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도 알바를 해서 버는 처지고 이런데 미국 유학을 간다. 그러면 형이 미국 유학을 가면 뭐 4년간 우리 집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저도 부모님이 3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없고 제가 알바를 해서 스스로 60만 원을 벌어야 된다는 결정이 내리게 되는 거죠. 부모님도 매달 생활비로 뭐 쓰시던 돈이 300만이었는데 형이
미국 유학을 가게 되면서 100만 원을 더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긴축 재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돈은 누가 다 관리했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관리를 했습니다. 자, 엄마가 우리 집 생활비로 이 300만 원을 쓰는 걸 관리를 하고 나한테 30만 원씩 용돈을 주고 형에게 30만 원 용돈을 주는 요런 관리는 요게 경영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거죠. 좀 더 복잡하게 말하면은 예산 1조 원, 2조 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요건 경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형이 미국 유학을 간다. 그러면 이 미국 유학을 가는 데에서는 동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도 짐을 진단 말이에요. 내가 30만 원으로 30만 원 용돈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60만 원 알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만 원 알바하다가. 나도 동의를 해야 되고 엄마도 이 300만 원을 생활비 쓰다 200만 원을 줄어든단 말이에요. 100만 원이. 그럼 나도 엄마도 동의를 해야 되고 당연히 아버지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형이 미국 유학 가면서 우리 가족이 나의 돈 30만 원, 부모님 돈 100만 원에서 130만 원의 돈을 매달 지원해 주기로 합의를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간주. 그래서 우리 가족이 지금 이 돈을 매니지먼트 하는 건 관리지만 형이 미국 유학을 가도록 결정을 하고 예스 하고 보내주는 거는 정책, 가치 판단의 영역이 정책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행정과 정치를 구분하시는데 좀 더 쉬울 겁니다. 교수님, 그래도 전 이해 안 갑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제가 좀 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하다 보면 이해가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정치와 행정의 동태적 관계입니다. 사실 정치와 행정은 굉장히 동태적 관계에 놓여 있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서 형을 보내느냐 마느냐, 형을 미국 보내느냐의 문제는 사실 우리 집안의 근본적 가치 판단, 그 가치 판단이라는 의미는 나와 엄마와 아버지의 동의가 전제로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이 정치의 영역은 사실 국민의 의사, 그리고 정당성이 부여되는 정당, 이런 목표와 가치, 다시 우리 집안에서 형이라도 유학을 가면서 좀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와 가치 판단이 포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행정한 정치는 굉장히 동태적으로 엮여서 돌아갑니다. 그 사례가 여기 첫째, 둘째 사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구성된 국회가 법률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일이에요. 국회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국회는 정치적. 근데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 국회가 그 법률을 만들 때, 국회의원이 다 만들고, 국회의원 300명밖에 없어요. 법률은 지금 몇만 개가 있는데, 몇만 개가 지금 아마 개정안이 지금 몇만 개가 벌써 이 국회 들어왔어도 10,000개 이상 올라가 있어요. 개정안이. 그 누가 만듭니까? 다 정부 관료다. 집행부 공무원인 행정인들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것 속에서 사실은 국회의원의 정치만 되는 게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들도 여기에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 법률에. 그래서 이 함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행정과 정치를. 또한 정책 결정 과정도 그래요. 사실은 대부분의 정책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건 청와대와 대통령과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는데 청와대가 그럼 모든 걸 다 하느냐? 여기가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걸 정치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행정부 공무원들의 수많은 노력과 선택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들은 관리고 여기는 정치다. 청와대는 정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도 다 이런 정치적 고려를 해서 들어간 거단 말이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정치와 행정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아까 같은 사례처럼 우리 집에서 우리 형을 미국 유학을 보내는 그 결정을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집안이 돌아가는 모든 거 이건 정치고 이건 행정이다,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과 정치가 굉장히 엮여서 돌아갑니다. 앞으로 조금 있다가 또 행정과 정치의 영역을 또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고요. 행정과 경영은 오히려 좀 쉬워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경영은 뭐죠? 경영은 사기업에서 하는 거죠. 유사성을 한번 볼까요? 하나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그 다음에 관리 기술이 유사다. 여러분, 왜 관리 기술이 유사합니까?
경영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인사관리, 조직관리 다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학과 학생들이 인사관리 배우는 거 우리 행정학과 학생 배우고요. 조직관리 행정학과에서 배우고 재무관리 행정학과 학생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협동행위라는 측면에서도 유사하죠. 행정도 경영도 다 협동행위입니다. 관료제적 성격이 유사합니다. 여러분 관료제. 자, 나중에 또 관료제 설명할 텐데 행정학을 잘 공부를 안 했다는 학생들은 관료제가 뭔지 관료제는 여기에 잘 나와 있죠. 계층적 구조를 가진 대규모의 관리 조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피라미드 조직의 대규모의 관리 조직을 우리는 관료제라고 얘기하는데 삼성도 이런 피라미드가 이재용을 중심으로 이런 피라미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료제적 모습은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있다. 그 다음 행정경의 차이점은 목표가 서로 다르다. 행정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행정은 정치성과 권력성이 강하죠. 그리고 행정은 경영에 비하여 형평성을 중요시하죠. 경영은 평등하게 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쿠폰도 더 줄 수 있고요. 근데 행정은 국민들에게 형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은 독점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가 하는 거니까. 그 재원의 공급원이 서로 다릅니다. 국민의 세금이 되는 게 행정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현대 행정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이 현대 행정의 진화 과정은 한번 제 3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미국의 관료제 논의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그냥 제가 사실은 좀 심심풀이 땅콩으로 넣어놓은 건데요. 이걸 사실 가끔씩 보면 행정학 주관식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몰라도 되고요. 행정학 공부하는 학생, 객관식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끔 이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런 문제를 왜 냈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미국 관료제 논의를 그냥 이런 거 대충 있다고 행정을 공부하는 학생들 알면 되지. 시험 문제까지 이거 2017년도 국가직 7급 문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에는 크게 몇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 해밀턴, 둘째 제퍼슨, 셋째 메디슨입니다. 이게 뭐 초대니 제 몇 대 대통령인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지는 않겠죠. 그죠? 뭐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해밀턴은 정부의 적기적 역할과 국가의 기능을 확대를 강조했던 연방주의자입니다. 자, 당연하겠죠. 연방은 중앙 집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 연방, 센트럴 거버먼트가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국가 기능의 확대와 정부, 미 합중국이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해밀턴이에요. 제퍼슨은 해밀턴에 또 반대되는 견해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작은 정부, 그냥 분권화, 참여를 강조해요. 요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요. 이 좀 다르죠. 이 해밀턴, 제퍼슨이 각각이 좀 이 친구들이 조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자, 해밀턴, 제퍼슨, 메디슨이 각각 다릅니다. 보면 메디슨은 여기에 좀 중도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메디슨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은 다원주의 사회를 인정하고 이익 집단의 요구와 조종자로서의 정부 관료제. 여기가 중앙 집권적이었다면, 여기가 지방 분권적이었다면은, 여기가 중앙 집권적이 분권적이었다면은, 여기는 중도적인 입장이다는 게, 그에게 해밀턴, 제퍼슨, 메디슨,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특징이고요. 사실 그때 시험 문제에 나올 때 한 사람이 더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느냐? 시험 문제에서 그때 이 사람이 나왔어요. 좀 이따 배우게 됩니다만, 이 잭슨은 역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공부했으면 다 아는 학생들이에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되고, 자, 이 행정학의 태동과 정치행정 이원론. 자,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게,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행정학의 전체적인 맥을 꿰뚫기 위해서 꼭 이해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하의 부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 공부하는 방법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종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잘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자, 우리 이게 행정학이다. 행정은 가운데 있고 왼쪽에 정치적 속성도 가지고 있고요. 행정은 경영적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배웠잖아요. 행정이 경영적 속성은 뭐죠? 여기에 관리, 경영이 매니지먼트잖아요. 행정은 퍼블릭 매니지먼트죠. 물론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퍼블릭 매니지먼트라고도 말합니다. 정치는 내가 뭐랬다? 가치 판단이라고 했죠. 다 요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요 사이에 요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이 이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면 살짝 흔들립니다. 집중을 이쪽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행정은 초기에 정치와 행정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이건 미국 행정학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행정 밀접한 관련 여기에 많이 있었어요. 이 분야에 여기에 많이 이렇게 행정과 정치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역관주의라 그럽니다. 자, 이 역관주의를 우리가 뒤에서 미리 알면 이 부분이 쉬운데 역관주의를 아직 모르니까, 역관주의는 간단해서 역관주의는 뭐냐면 이 수렵할 때 엽자예요. 이 정당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으로 그 자리를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정치적인 성공이 관료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가능했었냐면은, 자, 서부의 카우보이들이 A라는 대통령을 미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요. 그럼 알파, 베타라는 카우보이들이 다 장관직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니까 여기 모든 게 행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치적 굴레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이게 역관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가능했다는 이유는 뭐 행정이 그만큼 간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으로 행정이 복잡 다양화되면서 이렇게 카우보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나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런 강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행정이라는 거, 야, 이렇게 돈도 많이 월급을 주고 이렇게 관리하려면 쉽지 않네 라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정치와 결별을 하고 경영과 좀 더 친숙해져야 되겠다고 나옵니다. 이게 행정이 복잡 다양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경이 역관주의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정치 행정 이원론이고요. 당연히 정치 행정이 구분되는 거니까 이쪽 뭐죠? 경영과 친해지니까 이거를 공사행정 이론론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의 발달이, 이건 어느 정도의 문제인데요. 행정학이 태동하게 되는 게 여기서부터 태동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행정학이란 게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정이 뭐 꼭 그런 게 필요해? 그냥 정치하던 카우보이가 가서 사무 봐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 니네. 그랬는데 행정이 복잡 다양해지고 짐에 따라 야, 이거 뭔가 좀 특수하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의 영역을 만든 게 오히려 이런 경영과 친숙해지는, 그래서 정치와 구분되면서 행정은 독립됩니다. 이걸 우리는 공사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이가 부르고요. 이거를 아까 봤듯이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그런데 이런 기술적 행정학이 발달을 하다가 또 어떤, 그러면 여기서는 뭐죠?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 정치와 아주 결별하는 겁니다. 그러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또 어떤 시대적 상황이 왔냐 하면은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왔죠. 대공황은 여러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케인즈 경제정책이죠. 뭐죠? 수요 창출이잖아요. 그죠? 이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뭐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뉴딜 정책이잖아요. 뉴딜 정책을 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커요. 그리고 정부가 뭐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뛰어드는 겁니다. 결국 뭐죠? 이 가치 판단의 일을 정부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이 다시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가치 판단의 역량을 해야 되구나 해서 여기 다시 나타난 게 이게 뭐죠? 행정학은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치, 행정, 이론론, 공, 사행정,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행정은 야, 우리 경영과 니랑은 좀 달라. 완전히 결별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게중심이 살짝 바뀌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과 결별을 하고 이제 행정은 직접적으로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가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자, 그래서 경영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은 니네 경영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하죠. 자, 이렇게 가다가 요 모멘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역관주의 행정이 복잡다야. 그 다음에 1929년도 대공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이러다가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행태주의, 행정학에서의 행태주의가 팽배합니다. 행태주의는 뭐냐면은 논리 실증주의예요.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논리 실증주의란 뭐냐면, 자, 이 전체적으로 쭉 지금 이 흐름은 행정학을 잘 처음 보는 학생은 좀 복잡하고 어렵다는데 이게 다 뒤에서 다 조금 다시 또 가지로 배울 겁니다. 논리 실증주의예요. 논리 실증주의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실제 증명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 행태주의의 핵심은 논리 실증주의다. 논리 실증주의는 논리적으로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 자, 아까 돌아가서 우리 집에 형이 미국 유학 가는 게 잘했다 못했다 논리적으로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건 가치 판단의 영역이니까 논리적으로 실제 증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 집에 돈을 300만 원을 생활비를 관리하고 나한테 그 중에 나한테 30만 원 용돈을 주고 여기서 엄마의 어떤 실수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그죠? 엄마가 매달 사치를 해서 샤넬 가방을 사기 위해서 한 달에 우리 3개월치 생활비를 다 써버렸다. 뭐 이런 거 엄마의 잘못이잖아요. 그죠? 이건 논리적으로 실제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 행정학이란 이렇게 논리적으로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거,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치, 다시 행정이 결별합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신 이원론이고요. 공사행정 신 이론론이 됩니다. 다시 행정이 또 이쪽으로 가요. 중요성을. 그래서 야, 행정 정치와 결별하자. 그래서 자, 가치 판단의 문제는 우리는 안 다룰 거야. 우리는 가치 판단의 문제를 배제하고 그냥 관리적 영역만 다룰 거야 라고 행정 이쪽에 또 집중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요. 또 언제 문제 발생하겠어요? 또 미국이 흑백 갈등, 미국 내에 흑백, 지금과 같은 이런 흑백 갈등이 있고요. 미국 내에 빈부격차가 큽니다. 이게 60년대에서 70년대. 그 다음에 월남전.
월남전. 월남전은 파견을 하죠, 미국.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아니,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행정이 가치 판단이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야. 이런 거 우리가 해결해야 돼. 하고 이쪽으로 또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정치행정, 신이원론, 공사행정, 신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행정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 지금 이런 적어놓은 문제는 아마 7199 문제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7199 문제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쉬운 논이고요. 거의 뭐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이고 만약에 공사공단의 행정학 문제는 좀 나올 수 있어요. 서울시 문제 있어도 나올 수 있고요. 좀 수준 낮은 시험 문제 내는 데서 나올 수 있지만 고급 문제인 행정학 7199 문제는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거 틀린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행정학에서. 자, 알아두셔야 된다.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핵심적 방법은 뭐죠? 공사행정론을 그려놓고 각각의 모멘텀을 알아야 된다. 배경을 꼭 알아야 된다. 배경을 꼭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여기에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정치행정 뭐죠? 여기까지를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이라면 여기에 강조했던 학자들, 여기에 강조했던 학자들, 이렇게 강조했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학자들을 이제 앞으로 지금 책을 보면서 적어 놓으면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 사실은 행정학이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완전히 결별하게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포커스를 잡고 가느냐의 문제죠. 그럼 결론. 오늘날 행정학은 경영과 분리하는 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행정은 이론론적인 사고예요. 그렇다고 경영과 반드시 분리한다기보다는 그런 용어도 잘 사용하잖아요. 사실 이런 식의 포용하는 행정의 설명을 하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영과 행정의 유사성도 있고 정치 행정에 대한 유사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 행정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정치 행정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오늘날은 자, 다시 가서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동 행정학의 태동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역관주의의 문제점 또는 행정이 복잡 다양해진다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공사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 기술적 행정학이 있었고요. 역관주의 때 잭슨 대통령 얘기를 했고, 자, 이런 건 뒤에 나옵니다. 역관주의 때 설명하니까. 자, 있죠? 정부가 업무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정당의 충성도보다는 이런 역관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그래서 이 역관주의를 배격하고 공사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이 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역관주의를 배격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펜들턴법의 제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실적주의 인사제도가 도입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요 시기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 역관주의를 인사행정에서 다 배우게 되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 참 여기서 사람 이름 외워야 된다는 게 참 저도 여러분들께 대단히 미안한데요. 자, 먼저 우드로 윌슨이 행정학의 아버지다. 여기는 학자이죠. 그 다음에 굿노우를 알아둬야 됩니다. 굿노우. 그 다음에 자, 행정관리론.
자, 여기 관리란 말이 뭐죠? 이미 관리가 이게 결국 경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정치와 경영이 가까워진 거, 관련의 균리, 예. 그 다음에 윌로비, 어윅, 화이트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 이름에 대해서 이런 학자들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는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시험 문제 낼 때는 또. 네. 그래서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이런 것들은 객관식 제가 논리적으로 이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면서 정체행정 이론론이 이 극복을 하면서 이제 가치 판단의 영역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거기에는 디목, 애플비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나머지 이인법과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행태주의가 등장하면서 정체행정 신이원론, 공사행정 신이론론입니다. 이 행태론이 논리 실증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이러면서 가치와 사실에서 뒤에 배우게 됩니다. 가치를 배격하고 사실만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뒤에 배우게 됩니다. 알아두시고 공사행정 그 다음에 신행정학이나 발전행정론. 자, 발전행정론이 뭡니까? 우리나라 상황, 박정희 시대 때 생각하면 돼요.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막 할 때 그때 가치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 판단 영역을 갖고 갔습니다. 결국은 정치 영역을 같이 갖고 갔다는 거고요. 아까 미국 행정학에서도 이런 것들은 신행정학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정치행정 신이원론이 나왔다. 오늘날의 오늘날의 행정학은 이후 행정학은 개방체제로 인식되면서 정치와 단절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데 학자들의 의견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대 행정에서 신공공관리론과 같은 행정의 경영화를 강조하더라도 정치와 단절된 모습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진 개방체제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요게 가장 결론이다. 자, 행정과 경영에 관한 내용은 계속 또 나오게 되고요. 처음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요 내용들이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하지만 이게 뒤에 나오는 것들이 앞에서 막 설명하기 때문에 처음 행정학 공부하는 학생은 좀 복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